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를 믿으니 형제와 마찬가지요. 그렇소. 그러니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산과 섬이 많은 그리스에서는 바닷가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들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이루고 서로 활발히 교류했지요. 폴리스의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었어요. 아크로폴리스는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으로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아고라는 광장이나 시장과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아테네를 비롯한 폴리스들은 다른 지역을 정복하여 시민 도시를 세웠고, 그러면서 지중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러 폴리스로 나누어 살았지만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장소인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운동 경기 대회를 열어 우정을 다졌는데 이 대회가 바로 올림피아 제전이에요. 한편 아테네는 처음에는 귀족들만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부유해지고 전쟁에 나가는 등 역할이 켜지면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어. 우리도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나라의 정책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리스는 다른 나라의 공격도 잘 막아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2번이나 쳐들어왔지만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지요. 다리우스 1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시 한번 쳐들어왔으나 그리스는 이번에도 막아냈어요. 이처럼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벌인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후 앞장서도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들이 뭉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알렉산드로스야, 꿈을 크게 가져라. 마케도니아는 네게 작아 보이는구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와 사이가 나빠졌지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게 지지 않도록 나라의 힘을 착실히 키웠어요. 반면에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마케도니아에 대비해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테네의 정치가인 데모스테네스가 목청껏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에요. 필리포스 2세가 갑작스럽게 죽자 20살의 왕이 되었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어요. 나는 세계 끝까지 내 땅으로 만들 거야.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어요.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역시 너무 많은 힘을 쏟은 탓인지 열병에 걸려 33살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한 곳의 그리스인들을 옮겨와 살게 했어요. 대제국이 건설되면서 동서의 교통로도 활짝 열렸지요. 그 결과 서쪽 그리스의 문화와 동쪽의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아 헬레니즘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어요. 또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한 지역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현재 이집트에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도 그 도시들 중 한 곳인데 이곳은 특히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자신이 정복한 땅에서 모은 수많은 정보를 모아두었지요. 하지만 현재 그 도서관은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도서관이 세워졌답니다. 우리도 똑같은 로마 사람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오.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는 원래 왕이 다스리던 국가였어요. 그러나 귀족들이 왕을 몰아낸 후 공화정을 실시했어요. 초기에 공화정은 적은 숫자의 귀족으로만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공식적으로 귀족과 평민의 모든 차별은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로마의 귀족과 평민들은 힘을 합쳐 이탈리아 지역을 통일한 뒤 지중해 주변 지역까지 정복했어요. 하지만 오랜 전쟁의 결과 귀족들은 부유해졌지만 평민들은 가난해졌어요. 귀족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 얻은 땅과 노예로 큰 농장을 가꾸었어요. 하지만 평민은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되어 싸우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해졌지요. 부유한 귀족들과 가난한 평민들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만 갔어요. 어떤 정치가들은 법을 바꿔 그 차이를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귀족의 반대로 모두 실패했고 로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시기에는 노예들도 세 차례나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두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이후 로마는 폼페이우스, 카리사르, 크라수스 3명이 다스렸어요. 갈레아의 총독이었던 카이사르는 전복 전쟁으로 땅을 넓히고 점차 힘을 키웠어요. 크라수스는 파르티아와 전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었지요. 로마를 다스리던 폼페이우스는 힘이 세진 카이사르를 없애기 위해 그의 군대 없이 혼자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 폼페이우스를 몰아냈어요. 이후 카이사르는 혼자서 로마를 다스리며 여러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자 귀족들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한다면서 공화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그를 죽였어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도 공화정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고 귀족들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역사가들은 그를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귀족과 평민의 협력으로 유지되던 공화정 시대가 끝나고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을 누리게 될 로마 제국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에서 섬기던 신도 함께 받아들여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이때 아라비아 반도의 팔레스타인 지하에서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전하여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퍼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았으므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때문에 다른 신들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어요. 또한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처럼 섬기도록 했지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변력에 따르지 않았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나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만 갔어요.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후 그리스도교는 곳곳으로 퍼져나가 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었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히말라야 산기슭에 사는 석가족의 왕자였어요. 그는 인간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왕자 자리를 버리고 군전을 나와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다르타는 사람의 아픔과 늙음,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어요. 마음에서 욕심이나 나쁜 생각을 몰아내십시오. 그 후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자, 곧 부처라고 불렀어요. 혹은 석가족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인 석가모니라고도 불렀지요.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브라만교에서는 높은 계급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섬겨야 높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했어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여 계급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환영을 받았답니다. 옛날 인도 땅에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의 서북부를 침입하고 돌아간 뒤 인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때 찬드라 곱타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 혼란스러웠던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고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어요. 찬드라 곱타의 손자인 아스카 왕은 영토를 더욱 넓혔지요. 하지만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아스카 왕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전쟁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스카 왕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다며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널리 퍼뜨리는 데 앞장섰어요. 절과 탑을 세워 불교의 정신을 알렸고 불교의 경전도 정리했답니다. 은나라의 뒤를 이어 세워진 주나라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은 왕의 친척인 제후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제후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게다가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해지자 강한 힘을 가진 제후들이 각자 나라를 세웠지요. 우리가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더 강해지는가? 제후들은 저마다 저의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힘이 약하면 다른 제후의 침입을 받아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곳곳에서 인재를 구했으므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상이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 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왕을 충성으로 섬기게 해야 됩니다. 제후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의 일곱 나라 중 한 나라인 진나라에서는 법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했어요. 그 결과 진나라는 나라의 힘을 길러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요. 진나라의 왕은 통일된 나라를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임금의 칭호를 왕에서 황제로 바꾸고 자신은 최초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또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지역마다 관리를 보냈어요. 군사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도 건설했고 문자, 화폐, 길이와 무게 단위도 통일해 경제를 발달시켰지요. 북쪽의 적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도 만들었답니다. 시황제는 자신의 정책과 다른 사상은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빼고는 책을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땅에 묻어 죽였어요. 또한 농민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고 힘든 일을 시켰지요. 결국 시황제가 죽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진나라의 멸망 후 다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평민 출신의 유방이에요.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뒤 진나라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백성들의 생활을 인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어요.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중국의 민족인 한족에 한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한나라는 중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